책상 옆 상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별탈 없는 그냥 한 주? 아니요, 별탈이 많았는데 뭐 탈이 있긴 있었어? 네, 뭐, 잘 지냈습니다. 뭐 잘 넘겼나 그냥?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게 좀 중요하지. 그냥 뭐 잘 넘기고 이게 또 어른의 자세가 아닌가. 재도전을 하려고 다시 원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뭔가 또 도전하시려고 또? 모든 게 다 도전이죠. 그치. 뭐 인생의 도전이죠. 요즘 날씨는 좀 어때요? 요즘에 오늘 미세먼지 진짜 많던데. 그러니까 이제 날은 좀 풀렸는데 집은 여전히 춥고요. 그치. 밤낮으로 좀 추우니까 아침으로. 얼마 전에 녹음할 때 왜 그 날씨가 한동안 따뜻해가지고 막 제가 뭐 부산 갔을 때 막 더웠다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저번 주인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또 급 추워져가지고 그죠? 아침에 막 영하 막 엄청 떨어지고 하더라고. 나도 그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그 겨울에 출퇴근할 때 입던 그 코트랑 겨울 정장을 다 세탁해서 넣었거든요. 그리고 봄 정장 꺼내 입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춥더라고. 그래서 막 콧물 찔찔 흘리면서 되게 후회를 했었는데 한동안 좀 안 하던 짓을 빨리 해가지고 그죠? 봄 준비를 너무 빨리 한 것 같다. 나 또 뭐 마지막까지 또 긴장 늦추지 말고 추위 걱정 좀 잘 하시고 감기 좀 안 걸리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댓글이나 좀 보겠습니다. 새로운 댓글러의 등장. 닉네임이 초우코, 영문으로 써주셔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읽었을 땐 초우코 같아요. 유튜브에 오셨거든요. 낱낱이가 최근에 했던 플레이리스트 방송 있죠? 거기에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애플 팟캐스트로 듣고 있는데 애플 팟캐스트에는 회차별로 댓글을 남길 수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애플 팟캐스트에는 댓글 남기는 게 없나 봐. 그래서 뭐 아쉬웠는데 유튜브도 있다고 해가지고 댓글 남기러 왔습니다.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응원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드디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둔 게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을 우리 받았고. 유튜브에도 올라가요? 네, 그냥 음성 파일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난 이게 좀 되게 신기했는데 이 댓글이 무려 낱낱의 시즌 1 책과 서점 에피소드 있죠? 네. 이게 거의 한 3년 전 에피소드거든요. 여기에 댓글이 또 달렸어요. 이런 얘기 해주셨더라고. 타이틀을 보고 이게 똑같은 초호코님인데 타이틀을 보고 하나씩 궁금한 걸 골라서 듣고 있는데 낱낱 취향이 저랑 비슷해가지고 너무 재밌네. 빈티지, 문구, 독립출판 나이도 정말 가까운 것 같아서 내적 친밀감이 뿜뿜해요. 저희 나이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 나이를 알면 놀라실 수도 있지만 뿜뿜합니다. 저는 엄청나게 게을러서 독립출판을 주로 펀딩으로 구매하는데 다양한 서점의 특징을 쭉쭉 뽑아서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벌써 저는 친구가 된 것 같네요. 넌 벌써 친구가 돼버렸어? 내적 친밀감 때문에? 뭐 취향이 되게 겹치시고 뭐 잘 맞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뭐 새로 유입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은 보통 어디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뭐 친구 뭐 이렇게 강제로 엮이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직장 빼고는. 그렇지. 근데 그런 거 빼고 진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 어떤 모임을 가거나 막 이러면은 어쨌든 관심사에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학교에서 친해지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가까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허들을 하나 넘고 만나는 거니까. 벌써 친구가 된 건데. 나이로는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친하게 또 지내보도록 합시다. 네. 개인적으로 낱낱이 그 문구나 서점 이야기 할 때 물론 재밌게 들었거든요. 내가 이제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니까 흥미로웠는데 그것과 동시에 어떤 생각도 당시에 했었냐면 이걸 누가 관심 있어 할까? 이걸 정말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비밀이 3년 만에 풀린 것 같습니다. 직접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면서 또 되게 신기했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생각해보면 그 문구나 서점 뭐 빈티지 이런 것도 업데이트 많이 되지 않았나요?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그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또 다시 해가지고 또 뭐 벌써 3년 넘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도덕경의 원본 분량이 되게 작다고 했지만 우리가 사실 방송에서 1시간 만에 다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 하나씩 뜻을 보기도 해야 되니까, 또는 뭐 현대에 맞지 않는 내용도 좀 있고 너무 많이 반복되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아마도 제가 오늘 골라온 부분을 좀 대충 봐가지고 도덕경을 좀 훑어보는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함축적이고 의미 불명인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뭐 우리 방송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까 제 기준에서 좀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오늘 1시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덕경을 한번 읽기 전에 먼저 개념을 좀 볼게. 도덕경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왜 도덕경이라고 한다고 했냐면 상편의 도와 하편의 덕을 합쳐서 도덕경이라고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도와 덕이 뭔지 잠깐 짧게 좀 보면 간단히 한번 볼게. 도를 아십니까? 그렇지. 그 도인데 너나슨 도를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도지. 도라는 것은 노자는 어떤 느낌으로 설명을 하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우주의 근원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진리라거나 법칙으로도 봐도 되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천동설, 지동설처럼 시대에 따라 가지고 진리의 개념이 바뀌는 이런 것들과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초월적인 우주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를 현묘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묘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너무 깊어가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 이런 말이거든요. 도 자체가 우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동시에 우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서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무언가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더 파고들면 뭐 상도, 하도 이런 것들의 개념이 나오지만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도덕경 제25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천지 만물이 분화되기 이전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것이다. 그저 이름을 붙여서 도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소리도 모습도 없었을 때의 무, 그 본체라고 하는 거니까 뭐 빅뱅 이런 거 좀 떠오르죠. 뭐 이렇게 혼돈, 카오스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과학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현재의 이런 개념들을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도는 불변하지만 영원하지만 우리의 지금 이 시공간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만물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이런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되니까 도라는 것은 역설적이게 좀 변화하는 그것을 또 담고 있기도 해. 그 자체는 불변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대립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 자체는 불변하지만 만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대립적인 개념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화의 개념도 있어요. 전화라고 하면 우리가 뭐 반전 이런 거 보면 되거든. 극단적인 절대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반전시켜가지고 만물을 운영할 수 있는 변화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의 개념도 갖고 있거든. 도는 영원할 수 있는 이유가 반대로 모든 것들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의 성질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즉 이런 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동량적인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음량, 오행, 뭐 태극, 무극 이런 것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노자 또한 이런 거를 자기가 처음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이전에 내려오던 동량적인 어떤 우주관 같은 것들을 자기가 좀 참고해가지고 만든 것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봤는데 어떤 것 같아? 도 들어봤는데 열심히 들었어. 듣기만 했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 왜? 더 들어볼게요. 하긴 근데 뭐 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할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지? 이런 느낌 들어. 이제 나도 사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넘어갈게 일단.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우주가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아는 우주 그건가? 우주? 그게 무슨 말이지? 도는 우주를 담고 있는 것 또는 우주 그 자체라고 하잖아. 그 우주가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약간 공학적인 그 우주 맞냐? 그죠? 이 세계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거니까 지구를 넘어선 우주라고 봐야겠죠. 당시에도 당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지구 이외에도 태양도 있고 행성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밖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덕은 무엇이냐? 보통 덕성이라고 하는데 사물의 본성 같은 거라고 보면 돼. 만물의 본성. 일반적으로 노자는 현덕이라고 하는데 도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성되고 움직이고 하는데
각자에게 부여된 성질 같은 거라 보면 된다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도와 덕의 관계가 마치 상하 관계 같은 느낌으로 나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 다 중요한 우주의 근본이거든요. 에너지도 있고 그것을 운동하는 변화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두 개 다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노자 또한 도를 존중하고 덕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했던 거 보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좀 강조했던 것 같아. 간단히 도와 덕이 무엇인지 봤는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 혹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도와 덕, 에너지와 작동, 뭐 변화, 원리 이런 것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율곡 2편 할 때 네. 이기론 했었거든요. 이와 기 이런 거 했었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세부 개념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상의 맥락 자체가 동양적으로 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덕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처음은 이제 도덕경 할 때 도를 먼저 볼게. 상편의 도와 하편의 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순서를 1장부터 81장까지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도와 덕을 먼저 보고 이후에는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 노자가 도덕경에서 도가 뭔지 설명도 하고 뭐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란 무엇인가 제 1장에 나오는데, 도가 도라고 해요. 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도가 도라고 하면 도는 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거든. 이런 말 합니다. 도라고 불리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고 이름으로 불리는 이름은 변함없는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음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볼 수 있고 언제나 욕심이 있으면 물질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도에서 나와 이름이 달라졌으니 다 같이 현묘하다 이른다.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뜬구름 잡는 상상 속의 무언가는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상상 속의 유니콘 같은 게 아니는 거지. 다른 학파에서 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보면 좋은데, 유가 같은 공자가 말했던 도는 뭐 군자의 도, 성인의 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위적이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만드는 법칙 같은 도를 말하는 건데, 노자는 그런 도를 말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절대 불변함과 동시에 실제하는,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볼 수 있고,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도 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욕심, 색 같은 것들의 집착을 벗어나면 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으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물질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오묘함을 띠고 있는 게 도다라고 합니다. 덕편을 좀 볼게요. 도덕경 제38장에 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상덕부덕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덕을 지닌 사람은 덕을 마음에 두지 않기에 덕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덕이 적은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 애쓰기에 덕이 없기 마련이다. 뛰어난 덕을 지닌 사람은 하는 바가 없으니 인위적인 데가 없고 덕이 적은 사람은 억지로 하여 인위적인 데가 있다. 뛰어난 인을 지닌 사람은 그것을 하되 인위적인 데가 있고 뛰어난 의를 지닌 사람은 그것을 하되 인위적인 데가 있고 뛰어난 예를 지닌 사람은 그것을 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덤빈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뒤에야 덕이 생겨나고 덕을 잃은 뒤에야 인이 생겨나고 의가 생겨나고 예가 생겨난 것이다. 대저 예라는 것은 진심과 신의가 옅어져 생겨나는 것이므로 어지러움의 시초이고 남보다 먼저 깨닫는 지혜 또한 어리석음의 시초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우선 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도 다음에 덕이 생겨났는데 덕 다음에는 인의 예지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의 예지 들어봤어? 공자가 좀 자주 말하는 유학에서 좀 말하는 인의 예지를 말하는 건데 인의 예지가 도와 덕의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공자가 인의 예지를 말할 때는 우리에게 이것이 좋은 거고 필요한 거고 질서다라고 해서 좋은 쪽으로 설명을 했는데 노자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인의 예지조차 도와 덕이 없어져서 생겨난 거니까 저런 것들을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노자는 도와 덕을 좋은 것으로 묻고 인의 예지를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좀 디스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도와 덕입니다. 다음부터는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보겠습니다. 도덕경의 순서와 상관없이 처음에는 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노자가 뭐라고 하는지 좀 볼게. 이런 말합니다. 도는 그것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빛깔 없는 것이라고 하고 들리지 않으니 소리 없는 것이라 하고 잡히지 않으니 형태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것으로는 도를 알 수 없다. 도는 위나 아래로 따라 밝고 어둡지 않으며 이름 붙일 것도 없이 무로 다시 돌아가는지라 이를 일러 형체 없는 형체요 상 없는 형상이라 한다. 도는 그것을 앞에서 맞이해도 보이지 않고 따라가도 꼬리가 보이지 않는다. 도는 모습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허무함이 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낱낱의 눈알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보여? 아, 저는 보이죠.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다음. 뒤엉킨 한 사물이 있어 하늘과 땅보다는 먼저 생겨났는데 고요하고 쓸쓸하여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이 홀로 우뚝 서서 영원하게 변함도 없으며 모든 것에 두루 행하여 잠시도 그침이 없으니 가히 만천하의 어머니라고 하겠다. 그것의 이름이 알 길이 없어 나는 글자로서 도라고 한다. 앞에서 설명했던 도의 성질이 지금 다 나왔어. 흔히 말하는 혼돈, 카오스라고 하는 가장 뭉쳐져 있는 근원적인 우주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영원하고 불변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만물의 어머니인데 이것이 너무나 현묘하기 때문에 이름조차 알 수 없어. 내가 대충 도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노자가 말하는 도. 다음은 노자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거든요.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노자의 근본적인 입장은 인간이 자꾸 무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것 같아. 뭐 자꾸 하지 말아라고 한단 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또 노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노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허무주의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노자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접하게 되는 이런 관계라든지 법칙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는다면 백성들로 하여 다투지 않게 할 수 있다.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한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의 정치는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우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 이와 같은 무위를 행하기만 하면 다스러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노자가 항상 말하는 무위자연할 때 무위인데 무위의 정치를 좀 설명해 보면 보통 뭐 양생론이란 말을 쓰거든요. 노자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무지해야 된대. 멍청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현명함을 숭상하지 말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위의 정치를 하면 현명한 자가 있어도 그 현명한 사람이 귀하게 쓰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욕심이 없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식해야 된다는 건데 좀 동의하기 좀 힘들긴 하죠. 솔직히 우리 흔히 말하는 우민 정치라고도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인데 노자를 조금 뭐 변호해보자라고 하면 단순하게 멍청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인위적인 것을 모르는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경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어떤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봤던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학문을 배우며 날로 늘어나나 도를 닦으면 날로 줄어드니 줄이고 또 줄이면 무위에 이르고 무위해야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천하를 취함에 있어 항상 무위로서 한다. 유위에 이르게 되면 천하를 쥐지 못한다. 공부를 하면 지식이 늘지. 근데 그런 지식으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꾸 엉뚱한 짓 한다 이거야. 무기도 만들고 막 핵폭탄도 만들고 서로 죽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지식 같은 거 배우지 말고 대신 도를 닦으면 욕심이 덜어내게 되니까 무위에 이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했잖아요. 막 전쟁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배운 지식 같은 걸로 무기도 만들고 전술 같은 것도 짜가지고 많이 죽이던 세상에서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노자의 좀 극단적인 선택 같은 거라고도 좀 보이고 좀 안타깝기도 해. 이런 말도 합니다. 옛날 무위자연의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백성을 현명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만들려고 했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나라의 독이 되고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같은 말 반복하겠지. 다음. 가장 훌륭한 임금은 백성들이 그가 있음을 알 뿐이며 그 다음 가는 임금은 백성들이 그를 친근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 가는 임금은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가는 임금은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임금은 머뭇거리며 말을 귀중히 여겨 이를 완수할지라도 백성들은 모두 나는 자연일 뿐이라고 한다.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 자연같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왕이 제일 좋은 왕이래. 우리가 뭐 공기가 있는지는 알지만 공기를 의식하면서 숨을 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는 왕이 좋은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의 사상과 지극히 반대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공자는 왕이 공부하고 정치도 잘하고 법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노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왕이 더 좋다라고 보는 거니까 좀 재밌게 대비가 되고 있죠. 천하에 금령이 많으면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기구가 많으면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의 재주가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길 내가 무위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절로 바르게 되고 욕심이 없으면 절로 순박해진다라고 했다. 우리 같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는데 백성들에게 편리한 기구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스마트폰, 맥북 다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건데 노자는 그런 좀 인위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욕심이 없는 사회 자체를 좀 자연스럽다라고 본 것 같아. 이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소국과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적은 나라의 적은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사용할 곳이 없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기고 멀리 이사가지 못하도록 해라.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타고 갈 곳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진을 칠 곳이 없으며 자신들의 음식을 달게 먹고 풍속을 즐기도록 하면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작은 나라와 작은 구성원의 백성들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서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근방에 붙어있는 나라일지라도 왕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보면 좀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노자가 말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 현대사회랑 안 맞네요. 너무 좀 적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적용을 떠나서 이런 사회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국가가 있다면? 근데 지금 그게 역설적으로 그게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안 맞으니까 좋아한다고? 지금 이랑 반대잖아 어쨌든. 실천할 수 없으니까. 반대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으로? 아니 이제 이런 현대사에 지친 거 이런 거 지금 사회에 지친 사람들이. 너무 발전하고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니까 반대로 이런 거에 좀 끌릴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빠지는 건가? 근데 그런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우리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현대에 되게 잘 적응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 등쳐먹기 시작할 때 이런 도를 꺼내잖아요. 현대사에 지치고 경쟁에 지치고 힘드시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마음을 좀 위로해주면서 끌어들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렇긴 하네. 노자의 이상향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찾다 보다 보면 낱낱이 했던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물질 사회에 쫓기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인간성에 대한 좀 욕망이 있잖아요. 좀 어떤 인간 사랑 또는 배려, 공감 같은 것들에 대한 이런 욕구에 대해서 좀 잘 충족돼주는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도 좀 침체된 문명이나 발전하는 사회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고 있는 거 보니까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더라고. 좀 적용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노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노자가 전쟁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를 좀 볼게. 앞에서 노자가 전쟁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노자 또한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지. 단순하게 그냥 하지마, 도망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될 때는 최소한의 싸움으로 이걸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어?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못 들어봤어? 네.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손자병법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노자가 당시에 제자백가 중에서 좀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기도 했고 당시 중국에서도 노자하면 이제 나이가 많은 똑똑한 선생님이다 보니까 병가라고 하는 병법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노자의 관점이 좀 반영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 어쨌든 노자는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 정도다 보면 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장차 천하를 얻고자 애쓰는 이들이 있었지만 난 그것을 얻지 못함을 보았을 뿐이다. 천하는 신령스러운 그릇이라 인위적으로는 되지 않는 법. 인위적으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그것들을 얻게 된다. 세상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하는 놈들 내가 많이 봤는데 걔네들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극적인 무위를 주장하고 있어. 도라는 것은 신령한 그릇 같은 것이라서 자꾸 만지려고 하면 깨져버린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하지 마라고 합니다. 도로서 임금이 되는 사람은 군대로 천하의 강함을 나타내지 않으니 군대가 머물렀던 곳에는 가시나무가 생기고 전쟁 뒤에는 흉년이 있기 마련이다. 모든 사물은 강하자면 노쇠해지기 마련이라 이를 일러 도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니 도에 어긋나면 일찍 망하게 된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백성들의 원망이 가시가 되어 피를 흘리게 한다. 이런 말도 해. 무릇 군대를 좋아하는 사람은 길하지 못하다. 천하도 이를 싫어하니 도를 지닌 사람은 이에 몸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군대는 평소에는 왼편을 귀하게 여기지만 이 왼편 오른편 기억해봐. 평소에는 왼편을 귀하게 여기지만 군대를 움직일 때는 오른편을 귀하게 여긴다.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연모이므로 군자가 다룰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경사로서 여기서는 안 되니 경사로 여기는 자는 곧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는 천하의 뜻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는 왼편을 숭상하고 흉한 일에는 오른편을 숭상하는 것은 부장군은 왼편, 상장군의 오른편은 서는 것이고 전쟁을 상례로서 삼음을 말한다. 사람을 많이 죽이면 슬퍼 울어 애도해야 되니 전쟁에서 이길지라도 상례로서 삼아야 한다. 라고 하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우선은 도에 어긋난 것이야. 그치?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내가 인생에서 피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가 있단 말이지. 우리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긴 해야 되는데 대신 상례,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마음으로 해라 이런 말 하는 거거든. 왼편 오른편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왼쪽을 양의 기운을 가진 것으로 봤고 오른쪽을 음의 기운을 가진 것으로 봤거든요. 나 혹시 그 경복궁 가봤어? 경복궁 안에 봤지? 들여다볼 수 있잖아. 그러면 경복궁이 뭐 하는 건물이죠 그게? 그 왕이 저기 그 왕이 살던 공간이죠. 왕이 이제 그 진문을 보던 공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 왕에 들여다보면 왕의 의자가 있잖아. 왕의 의자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어? 봤어 안에? 왕의 의자요? 어. 이쪽 바라보고 있죠. 왕이 이제 경복궁에 딱 앉아 있으면 앞쪽 즉 남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잘 비치는 쪽을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배산임수 이런 풍수지리 같은 거 말할 때 항상 산을 등지고 앞쪽에 좋은 것을 터놓게 되잖아. 임금의 입장에서 북쪽을 항상 등지고 서거든요. 그러면 임금에게 왼쪽이 동쪽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해가 떠오르는 양의 기운이 되고 서쪽은 이제 오른쪽은 해가 지는 음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면서 해가 뜨는 왼쪽이 좋은 쪽이다라고 항상 동양에서 말한단 말이지.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거 왜 관직 중에 좌의정, 우의정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높은 걸까요? 그럼 양이 높은 거겠네요. 왼쪽이 양이니까 좌의정이 더 높은 관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좌와 우로 항상 구분을 했는데 전쟁 시에는 장례식을 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음의 기운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상장군, 높은 장군은 반대로 우쪽, 오른편에 서고 낮은 장군은 왼편에 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흉한 일, 흉사, 음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즉 좋은 게 아니겠죠. 나나씨 예전에 말했던 그 뭐 메멘토 모리 같은 것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막 박수는 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전쟁에서 죽여왔던 것, 너의 죽음 같은 걸 떠올리라고 자꾸 얘기해 주잖아.
노자 또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례로서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은 살인을 즐기는 거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참가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노자가 바라본 전쟁입니다. 다음은 노자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조언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볼게. 하늘과 땅은 인자함을 지니지 않아 만물을 초계처럼 버려두고, 초계라는 것은 뭐 이렇게 지푸라기 풀 더미 같은 것들인데 즉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성인은 인자함을 지니지 않으니 백성들을 초계처럼 버려둔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는 법이니 풀무처럼 속을 비워서 지키는 것만 못하다. 자연을 품고 있는 것들은 너무 우리가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죠. 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관심이 없잖아. 냉혹한 것 같기도 한데 성인들 또한, 우리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들을 자꾸 관심을 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초계처럼 버려두는 마음가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좀 다르게 보면 버려둔다는 말 자체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늘도 영원하고 땅도 영원하거니와 하늘과 땅이 능히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의 성인은 몸을 뒤에 두어도 앞에 나서게 되고 버려도 살아남는다. 이것은 사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심 없는, 욕심 없는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본받아라,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유명한 말인데 상선약수라고 하거든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능히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도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은 오직 다투지 않는지라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물의 성질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낮게 흘러가고 서로 싸우지 않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물처럼 살아가는 자세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다음, 가득 담긴 그릇을 들고 있음은 그것을 들지 않음만 못하고 날카롭게 간 날은 오래가지 못한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능히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재앙을 끼치게 된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그릇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자꾸 많은 것들을 담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욕심 생기니까. 근데 낱낱이 커다란 그릇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가득 채웠다라고 하면 그거를 오래 들고 있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차기 전에, 가득 차기 전에 먼저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욕심을 버리는 자세 자체가 자연과 일치하는 거고,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고 스스로를 좀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수레바퀴에 여러 개의 바퀴살이 한 통에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수레를 쓸 수 있으며, 찰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쓸 수 있고, 그러므로 유가 이용되는 까닭은 무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허무의 유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좀 없으면 불안하고 자꾸 찾고 싶어지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릇에 우리가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먼저 비어 있어야 돼요. 그죠? 빈 공간이 있어야지 그것이 쓸모가 있고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어 있는 삶 자체를 좀 추구하는 것이 어떤가, 허무한 자세를 좀 취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시하고 있어. 이런 말도 합니다. 구분나무는 제 수명을 다 살고, 자벌레는 몸을 굽혔다가 펴며, 옷은 해져야지 새 옷을 입고, 욕심이 적으면 만족을 얻고, 아는 것이 많으면 미혹에 빠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인은 한결같이 돌을 지녀 천하의 법도가 된다. 구분나무는 제 수명을 다 산다고 했거든. 우리가 보통 단단하고 곱게 뻗은 나무가 좋다라고 하지만 그런 단단하고 곱게 뻗은 나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어. 그러면 일찍 베어가지고 막 이용당한단 말이지. 근데 반대로 굽어 있는 나무는 온전하게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살거든요. 남들이 못났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거야. 첫째로는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냐면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도 좀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본성에 대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좀 굽었다고 못났다고 스스로를 탓하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누구나 받거든요. 뭐 컴플렉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근데 누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본성이라고 좀 직시하고 만족을 찾는 자세 같은 것들을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발끝으로 선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랭이를 벌려 걷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하며 자랑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 자연은 항상 이를 싫어하니 돌을 지닌 사람은 그러한 일에 몸을 두지 않는다. 오만방자하게 살지 마라. 뭐 이런 말 하고 있지. 장차 거두려면 잠시 그것을 벌려놓아야만 하고 약하게 하려면 강하게 해야 되고 뺏으려면 먼저 주어야 하고 이를 일러 미명이라 한다.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기니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계속 나오고 있지만 되게 상반된 문장 구조랑 도치 형식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연이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먼저 그것을 거두려면 먼저 펼쳐놔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러기 좀 힘들죠, 솔직히. 내가 거둔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먼저 그것을 가져오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데 또 약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강해야지 내가 약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거두고 약하게 하는 것에만 집착해서 자연의 방법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조금이나마 지혜가 있다면 큰 길로 가며 오직 옆길로 돌아설까 두려워하겠다. 큰 길은 매우 평탄하건만 사람들은 좁은 길을 좋아한다. 나라고 문장이 시작되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노자가 직접 자신의 1인칭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덕경이 노자가 썼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나에게 지혜가 있다라면 큰 길로 간다라고 했어. 자연의 길은 크고 넓은 길인데 사람들은 좁은 길을 좋아한대. 왜 그렇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대요. 분명 눈앞에 큰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욕심에 멀어서 보지 못하니 자연의 넓은 마음을 좀 본받아라 이런 말 하고 있어. 큰 일은 작을 때 해결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마침내 큰 일을 이뤄낸다. 무릇 가벼이 생각하면 반드시 믿음이 적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반드시 크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인은 오히려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마침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우리가 무위라고 하니까 자꾸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허무주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노자가 말하는 무위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위는 인위적인 것에 지혜와 깨를 내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지 자연을 따라가는 것은 해야 돼. 즉 무위의 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삶에 대해 좀 얘기하고 있는데 좀 역설적이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쉬운 것에부터 시작되니까 아무리 큰 일도 쉬울 때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천하는 모두 나를 크기는 하되 어리석은 것 같다고 얘기한다. 나는 크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인다. 만일 똑똑했다면 오래전부터 작았을 것이다. 노자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노자가 되게 어리석어 보인대. 그럴 수 있죠. 뭐 맨날 모른다라고 해라 그러고 낮춰라고 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똑똑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눈에 똑똑하게 보인다는 것은 소인배라는 거죠. 똑똑함을 존중하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공자 같은 사람을 디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작아 보이는 자세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최상이요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는 것은 병이다. 대저 병을 병으로 아는지라 병이 없는 것이다. 성인은 병이 없으니 그것을 병으로 아는지라 병이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솔직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채 하지 않은 것이 겸손의 덕인데 이런 거 보면 정말 공자랑은 너무 생반되는 모습인 게 공자도 물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라고 했지만 아는 것은 안다라고 하라고 했거든. 근데 노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래. 너무 좀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겸손한 것이 최상의 덕이니까 항상 소극적인 자세를 잘 취해라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을 때는 굳고 강해진다. 만물인 풀과 나무도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을 때는 말라서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사는 것이다. 강하고 큰 것은 밑에 있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된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굳고 딱딱한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면 사후경직이 와가지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갓난아기는 연약하고 부드럽거든요. 하지만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잖아. 이런 것 자체가 자연의 본 모습이니까 부드럽고 약함을 귀중하게 여기고 굳고 강한 것을 경계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도 밖에 나가면 분명히 여기저기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딪힐 때 또한 내가 여태 보면 좀 약간 정신승리 같기도 한데 좀 피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생명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 내가 참고 넘어간다. 뭐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장 제81장 신언불미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인 도덕경의 마지막입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의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신의가 없으며 선량한 사람의 말은 능하지 못하고 말에 능한 사람은 선량하지 못하고 성인은 쌓아두지 않지만 이것을 가진 자는 남을 위해서도 써도 내 것은 더욱 있게 된다. 이미 가진 것을 남에게 다 주어도 내 것은 더욱 많아지고 하늘의 돈은 이로움을 주되 해를 끼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모험을 이루되 공을 다 투지 않는다. 제81장 신언불미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장인데 무의자연의 소극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신언과 미언, 마음에서 나오는 되게 좋은 말과 이 끝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아름답게 들리는 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없어 솔직히. 어쩌면 말에 능숙하지 못한 것처럼 신언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새끼는 눈치가 좀 없나? 또는 뭐 커뮤니티 능력이 좀 떨어지냐라고 할 수 있지만 노자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좀 진심을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자연에 따르는 말, 신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되게 쓴 약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제 이걸 들으면서 뭔가 근데 처음에는 노자는 뭐 기록된 게 별로 없는 사람이고 막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도덕경에 대한 이런 첨언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얘기했을까? 누가 붙였을까? 누가 살을 붙였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고. 아 그런 거 좀 나쁘게 말하면 다 사이비들이 붙인 거지 뭐. 보통은 이후에 이제 도가가 도교로 발전하면서 종교적인 형태식을 띠거든요. 그 이후에 많이 좀 첨가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아름다운 말들 있잖아. 노자가 했던 말들 찾아보면 사실 노자가 한 게 아닌데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노자가 방금 뭐라 했지? 좋지 않은 말이라고 했죠. 우리는 미언보다는 신언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 좋겠지. 들을만 했어? 들을만 했는데 뭔가 그 뭐다 이런 오늘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 조금 집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대신 계속 찾아보게 됐어요 여기서. 뭐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집중을 못 하시잖아요. 오늘은 좀 유독 더 집중을 못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사실 또 옛날 말이기도 하고 번역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가 되게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막상 듣기엔 좀 이해하기 힘들지. 나도 사실 이걸 이해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좀 풀어주려고 한 번쯤은 들어볼 만 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혹시 뭐 찾은 것 중에 뭐 괜찮은 거 뭐 있어? 그런 거요 막 뭐 무슨 삶 계속 이렇게 막 찾아보는 게 있는데 무슨 삶? 그게 뭐야? 뭐 굽힐 줄 아는 삶, 낳는 것을 나누는 삶. 아 삶? 아 상이 아니라 삶. 이걸 노자의 말을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한 사이트가 되게 많네요. 그치. 워낙 이제 동양에서 솔직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도가 자체를 좀 되게 숭상한 사람도 아직까지도 있다 보니까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뭐 마무리할게요. 오늘 방송을 좀 오래 했는데 나도 이거 사실 준비하면서 81개 장 중에 한 20개만 들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80개나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쳐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지치더라고. 이걸 계속 말하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많이 뺐는데 그래도 나름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봤다 정도로 좀 나름 위로하면 될 것 같아. 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도덕경도 그렇고 내가 몇 번을 지적하긴 했지만 현실에서 현대 21세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노가가 우리한테 자꾸 소극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해 주는데
이런 자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되게 멍청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이런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모른다고 해라, 피해라, 약하게 지내라, 물처럼 흘러가라라고 하면 짜증나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덕경이 몇천 년 동안 또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명할까라고 하면 이유는 간단해. 그냥 좋은 말이니까. 노자가 살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노자가 되게 속 편하게 얘기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보다 뭐 덜하진 않았거든요. 서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놈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무기도 만들고 땅 따먹게 하던 시절에 노자는 어쩌면 세상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걸 수도 있다고. 거기다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되게 젊고 어린 놈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발악하던 그 시대가 노자가 볼 때는 되게 여유가 없고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노자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고 인간에게 좀 내재해 있는 인간성이라거나 연민, 협동심 같은 마음들로 세상을 좀 구하고 싶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도라고 하는 우주의 좀 근원적인 실제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나 또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지금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증명되고 있는 거니까 한 번쯤은 뭐 가볍게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소국가민, 뭐 백성들이 불편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좀 동의하지 못하긴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뭐 취할 것들은 취하고 뭐 버릴 것들은 버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오늘 뭐 뽑아왔던 것들 중에도 되게 공감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그냥 버릴 건 버리면 돼요. 취할 건 취하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노자의 가르침을 2부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낱낱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고 듣느라 고생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